도심 주변의 공업단지. 타양살이 촌년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사람마다 고향을 떠나는 이유야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향을 떠나온 시기란 대개들 비슷할 것이다. 비로소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할 그 결단의 젊은 시절에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온다. 그리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맨몸으로 떠나온 젊은이들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이런 공단 주변에서부터 타양살이를 시작한다. 이들이 선뜻 고향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도시에 대한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얼마든지 비집고 들어설 수 있을 만큼 도시는 넓을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생각대로 도시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내주었다. 강원도에서 전라도까지 직원 200여 명의 이 공장도 90%가 타양살이들이다. 그리고 고향 사람끼리, 선후배끼리 이 공장 안에서도 서로 동아리를 짓는다. 정희, 을미, 진심, 영심. 이들은 고향이 진도라는 그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친밀하게 묶여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낸다. 그렇게라도 발 한쪽은 고향 쪽을 딛고 서 있다. 고향이 같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쉽게 가까워져 버리는가. 이들도 그렇다. 서로가 서로에게서 도시와 고향의 그 먼 거리감을 지워준다. 주말의 외출, 조금씩 낯선 도시 속을 더 깊숙이 탐사해 들어갈 용기도 서로에게서 얻는다. 더구나 설날 보너스까지 든든하게 쥐어진 뒤다. 울밀 못 살 거야. 나? 응. 내 동생 어디다 가려고? 어디서 가려고? 나는 아빠 약 살 거야. 나는 옛날부터 아빠 약 사갔거든. 이번에 나 뭐 물어봐. 언니는 못 사갈 건데? 나 아파트한테 사갈 거야. 서울역. 외출 때마다 공단 기숙사를 떠나 처음 도착하는 곳은 서울역이다. 낯선 서울에서 어딘가를 찾아서 출발하기에 가장 익숙한 장소. 고향을 떠나와서 제일 처음 도착한 곳도 서울역이었다. 도착한 시기는 다르지만 4명 모두 이 서울역에서부터 비로소 타양살이가 시작됐다. 서울역이라는 이 문을 열고 낯선 도시로 들어왔었다. 처음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가. 고향길에 들고 갈 선물 몇 개를 고르기 위해서라도 먼저 백화점부터 들러볼 만큼 이들은 호기로워졌다. 그리고 선물을 사는 대신 욕심껏 구경만 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울 만큼 이들은 도시 생활에 익숙해지기도 했다. 설날 보너스는 아직 아무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건 얼마예요? 지금은 19만 5천 세일이고요. 15만 6천 원이고요. 이게 하나요? 하나예요? 나 입으니까 그치? 너무 비싸잖아. 놀래고 10만 원 넘어가잖아. 만져보고 값을 물어보고 가격은 얼핏 이거 그 우리 모습은 바깥에 한없이 어리숙해 보인다. 그러나 그 정도쯤에서 멈출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단단하기도 하다. 화려한 옷들, 물건들의 값과 그들 월급과의 비교 때문에 마음이 다칠 때는 있어도 절대 주머니 사정까지를 다치게 하지는 않는다. 촉감이 좀 부드러워요. 언니 한번 해봐. 잠깐만 해봐. 야, 이거 내가 정말 하고 싶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눈여기만큼은 마지막까지 실컷 해본다.
아직 한 발은 고향에 두고 또 한 발은 도시에 둔 채 이런 것들을 향해 눈도 빛내보고 쉽게 포기도 해보면서 와. 가격 안 물어봐요? 얼마예요? 언니 안 가도 돼요? 제가 가져가도 돼요? 한번 내세요. 언니 이거 얼마예요? 17만 원인데요. 오늘 외출의 목적지는 이곳 남대문 시장이었다. 익숙해지려는 노력 없이도 이들이 가장 쉽게 섞여들 수 있었던 곳이다. 오늘 기숙사를 나서면서 세운 선물의 목록과 그 예산까지가 모두 이곳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않아도 척척 갈 곳이 정해져 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7,000원이요. 7,000원이요? 7,000원 안 되지 사람아 여기 써줬다고 그래야지. 브라우스 7,000원. 여기 있는 거 다 준 거야? 언니 엄마랑 우리 엄마랑 똑같은 게 있을까? 가끔 안 팔아요. 사람들이 저기. 언니 이런 것도 괜찮다. 좀 엄마도 시골 엄마도 좀 꺼려하잖아. 아저씨 500원 바깥까지. 깎는 건 없어요. 미장원에 가서 깎는 건 없어요. 여기 하나 미장원 가면 그 아저씨 이거 얼마씩인데 세일해요? 7,000원. 원래 가격이요. 어? 전 가격이요. 한 3만 원, 4만 원 하지. 똑같아요. 7,000원이면 예? 아가씨는 돈 벌어 가는 거예요. 장모가 안 깎아줘. 장모가. 좋네. 7,000원. 고향집 어머니께 드릴 고운 색깔의 블라우스, 발이 큰 남동생에게는 가죽 운동화. 이것들을 살 때 그들의 자리는 확실해진다. 고향집 식구들의 딸 누이로서. 500원 13,000원 있죠? 12,000원 주시면 딱 맞아요. 아니, 그럼 신발 뜯어졌네 왜요? 아, 뜯어진 게 다 그래, 그 신발은.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2,000원만 빼주세요. 그러니까 12,000원 주시다니까요. 네 12,000원이요? 네. 이게 원래 1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그러니까 12,000원 하려고. 11,000원만 안 해주세요. 돼요. 아니 11,000원 해주세요. 요즘 매시고. 안 나갈래. 못 찾으세요, 씨. 고향에서의 그것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백화점에 비해 허술한 가격이 좀처럼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의 주머니 속을 자꾸 허물어뜨린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마지격인 정의는 이들에게 또 한턱을 낸다. 고향집의 어머니가 시장에서만은 인심이 후해져서 빵집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듯이 고향이 어딘데? 저희가 진도요. 멀리 사는데 아줌마는요? 알아요? 아줌마는요? 전라도요 나도? 전라도인데 알지? 미리 학교 알아요? 아줌마는 아줌마는 우리보다 더 배 타고 오지 진도면. 아 우리 선물 많이 샀다 그치? 언니 뭐 도시의 한 모서리는 이들처럼 많은 타향살이들에 의해서 마음에 들면 갖춰지고 다행이다. 있다. 마음에 들면 다행. 도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고 이들은 그 자리를 채운다. 그럴 때면 얼마나 우호적으로 기대고 있는 듯 보이는가. 100만 원 주는데 얼마야? 100만 원이야. 우리 회사 그러나 세달해야 된다 그치? 고향과 타향을 단번에 구별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 다 거짓말이야. 고향에는 적어도 발길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들은 없었다. 유혹에 빠지면 안돼. 그러나 도시는 달랐다. 여기저기 그들의 발길을 거는 것들은 많다. 화려한 백화점도 엄청난 보수를 약속하는 구직 광고들도 그 중에 하나다. 감히 한 번 가면 못 나와 못 나와. 이렇게 재단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재단사 내가 있잖아. 공학버스 타고 가자. 탈기사도. 공학버스 타고 가자고. 집에 갈래 이제.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 공장에 취업이 되면서 정희는 처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이곳으로 옮겨와서 줄곧 한자리에 머물렀다. 막 와서 붙인 가족 사진도 지금껏 한자리에 붙어있다. 진짜 옛날에는 사람 왜 구박하니? 남들 다 언니들도 오고 오빠들도 오고 했는데 나는 뭐야? 오빠는 학교 다니지. 금요일 날인가? 밤새 2시 반까지 내가 너리 연습했어. 어디 연습했어? 같이 가?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을에서 관광차를 시간 걸려도. 그런 거 보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데 너무 교통이 바쁘게 나가지고. 그래도 저녁에 가면 그 다음 그 날 뒤로 낮에 떨어지니까. 가족들 사진보다는 미남 가수 사진을 더 크게 붙여놓은 고향 후배들이 왔다. 먼저 올라와 있던 정희는 그 후배들에겐 이정표 같은 존재였다. 한자리에 머무르면서도 더 많은 것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밤새 2시 반까지 내가 머리 연습에 혼자는 거야. 언니는 잠자니까 다행이지 나는 잠도 못 잔다. 약혼식. 전라도 진도의 아가씨와 강원도 문막에서 올라온 총각. 두 타양살이가 만나서 일가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다. 우중충한 작업복을 벗고 색깔 고운 한복을 입은 고향 언니. 그 앞에서 축가를 부른다.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아무것도 못 이룰 것 같다는 그 절망감이 한순간 잊혀진다. 좋으면 웃어야지. 아버지는. 오늘 그 며느리 얼굴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마음에 드니까 이런 걸 다 배설하게 여기 참석을 했지. 예. 어떤 나- 점이 마음에 드세요?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세요? 이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아들, 딸 잘 낳고 살림 잘하고 상영이 좋아 아주. 그러니 내가 이제 좀 맞아주는 사위 될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어때? 기분 좋지요. 사위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참 마음에 듭니다. 예,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들은 착한 게 마음에 들지요. 예? 착한 게 마음에 들어요. 몸 건강하고 예. 착하고 몸 건강한 게 마음에 들어라. 타양에서 만나는 고향의 한 동네 어르신네들. 그래서 부모처럼 반갑다. 고향을 떠나 정희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한 만큼 세월이 흐른 지금도 고향은 그대로이다. 이남 삼녀의 큰딸. 그래서 정희는 무엇인가를 자기 몫으로 하기보다는 나눠주는 일, 보살펴주는 일에 익숙했었다. 고향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동생들, 집안 형편, 그런 것들이 일찌감치 정희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혼자 버티고 서기에도 힘에 부치는 도시에서 그 틈틈이 남은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고 고향집 앞에 텃밭을 샀다.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도 오히려 고향에서의 자리를 단단히 다진 것이다. 땅이 있는 한 이리저리 떠돌 필요가 없다는 것, 타양에서의 큰 깨달음이었다. 옛날 우리 집은 아주 참말로 흠상했으랍니다. 예, 저 정이 살 때는 아주 잠깐 어두막 집사 아주 험상했다고 그러시는 건 집이 아주 가난했다는 얘기죠? 예, 가난하기도 하고 집도 없게 흠상 끼어들어가고 끼어나오고 없게 흠상했으랍니다. 아주 그런데 저기는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오면 저희도 기분이 좋답니다. 와서 보면. 그래도 자기가 벌어서 이렇게 보태서 어머니가 집도 이제 새로 그걸 하고 또 그랬으니까 밭도 사고. 예, 그랬다고 이제 저는 오면 기분 좋다고 이제 엄마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살게 이란다. 딸들을 똑같은 도시 같은 공장으로 보낸 후부터 정인애와 을민이는 부쩍 가까워졌다. 정희에게서 온 편지가 곧 을미 편지처럼 반갑고 또 을미의 편지가 정희의 것인 양 느껴진다. 근데
을미가 오메 이렇게 전한테 얼미 잘 있습니까? 예, 큰 선물 받았네요. 편지를 은희가 약혼 씨. 을미 그 잠깐 동안에 을미는 고향 부모에게 공장에서 자신의 손으로 만드는 양복과 편지를 써보냈다. 난 이거 읽어볼래요. 이남 이녀의 맞이. 그러나 을민이 집에는 이제 막내 여동생만 남아있다. 을민은 돈 벌러 고향을 떠났고 오빠 남동생은 공부를 하러 떠난다. 그 오빠 남동생의 학비 용돈을 을미가 보탠다. 4살 먹었을까? 5살. 이곳 어느 집이나 사정은 비슷비슷하다. 때가 되면 자식들은 배우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서둘러 고향을 떠난다. 부모들에게는 자식들의 사진과 그리움만 남는다. 딸이 이 생선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들라고 잡은 길이. 그럼 회를 회에서 줄여야지. 볼 이거 얼마씩이에요? 2,000원이요. 많이 주시오. 많이 주시오. 뭐도 우리를 올려서 안 주요. 물 조금 빼서 안 그래? 두 그래? 아니다 한 그릇 조금 더 주시오. 이거 물단 빼고. 우리 딸내미들 오면 모두 살아다니서 딸들은 한날 맛있게 한시에 먹어야지. 같은 차를 타고 온다. 그래서 그들을 맞는 준비도 언제부턴가 같이 하게 됐다. 그러나 특별한 준비할 게 따로 있을 리 없다. 좋아하는 음식 몇 접시를 더 준비하는 정도다. 저 우겠지 우게 고깃집으로. 응 그거 아는데 나 싸게 준다고. 실망하겠다 안에 너. 내꺼. 동생은 그리고 얼마나 을미 닮아갖고 누나 아유 고마워 그럴 거야 아마. 야 이번에도 술 고향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지. 하면 저마다 자신도 모르는 새의 목소리부터 높아진다. 공유하는 추억의 공간, 냄새, 빛깔이 같다는 것으로 고향 진도라는 끈으로 그들은 얼마나 친밀하게 묶여 지내는가. 오빠들 노래 서로가 서로에게 고향과 그 고향 사람들, 싱싱한 추억을 되살려주면서 이들은 고향에서처럼 건강하다. 그냥 무작정 돈 벌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친구들이 생활하는 모습 같은 거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그 좁은 시간을 통해서 학교도 다니고 한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은 충분히 고등학교도 졸업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얻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지만 그래도 졸업하고 고3을 졸업하고요. 이제는 제 나름대로 해보겠다는 꿈도 생기고요. 남한테 참 따뜻해요. 일단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가난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지금까지 산 게 자부심이 돼요. 기술도 배웠고 내 계획도 생겼고.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빈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재경, 동문회, 동창회.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모임들이 흔하다는 것이다. 많은 타양살이들이 어떤 구실로든 서로 모이고 싶어하고 40대를 넘어서면서 그런 모임의 참석률이 높아져 간다. 윤정옥 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남녀공학이던 고등학교 시절, 그 설레이던 시절의 한순간과 만나기 위해 모든 바쁜 일들을 뒤로 미루고 여고생, 남학생 같은 분위기로 마주 앉아 있다. 사실이지. 맞지, 창현. 얘한테 물어봐봐. 창현이가 대답할까? 누군가 소풍 때나 했던 그 시절의 놀이를 기억해냈고 모두들 그 놀이에 열중하는 척한다. 그럴수록 이제 그 시절을 돌이킬 수 없다는 쓸쓸한 확인을 하게 되더라도 동일한 거니까 마늘만 들어가. 그 쓸쓸한 확인 때문에 그런 자리는 쉽게 털고 일어설 수가 없다. 그때 그 시절의 얘기들을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 경쟁이라도 하듯이 자리가 길어진다. 그렇게 애써 되살려놓은 젊은 추억 속에서 선뜻 빠져나오기란 아쉬운 노릇 아닌가. (20대) (30대는) 쉽게 넘길 수 있었다. 졸업을 했고 사회 초년생으로 적응해내기에 바빴고 사업을 벌인 뒤부터 지금까지는 그 사업 하나에 치이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46해를 살았고 그중에 20년이 넘는 세월을 타양에서 보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문득 그 세월의 쓸쓸함이 무겁다. 그래서 이럴 때 그 쓸쓸함을 감추기 위해 쉬기를 더 과장하게 된다.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아, 많이. 아버지 기다리신다고? 그래. 쫄려가지고요. 몸도 생각하셔야죠. 취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순간이다. 전기대 입시에 실패한 아들. 너 관영이 말이야. 그를 기다린 아내와 딸 앞에서 취기를 핑계삼아 조금쯤 수다스러워져도 괜찮다. 내가 너를 나무라자는 얘기는 슬쩍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해버려도 된다. 너 조금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 뭐 떨어진 거는 대학을 너만 떨어진 건 아니야. 떨어진 게 자랑일 수도 없지만 그게 또 큰 흉이 될 수는 없다고 봐. 어떤 의미에서 그거를 미천 삼고 그거를 거울 삼아갖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바로 해야지 되는 게 나는 너라고 봐 이놈아. 알겠냐? 예,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래 후기 준비를 너무 의기소침하게 해서 어느 집안 집이나 분위기 마찬가지일 가라앉게 것이다. 하지 말고 집안의 후기 준비를 풍경들은 해. 식구들을 담기 마련이다. 특히 지금껏 이루어놓은 것들, 지금의 서 있는 위치들을 보여준다. 40대에 들어서면서 윤정옥 씨는 난에 취미를 붙였다. 안정과 여유. 이제부터 그가 누리고 싶은 세계를 뜻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 고향에 연연해 본 적이 없다. 고향을 한번 가는 게 어떠냐? 넌 어때? 전 좋아요. 아빠 고향 충청도요. 그렇지. 엄마 너는 아빠 고향이 충청도인 줄 몰랐냐? 왜 너희들이 아빠 갑자기 고향 고향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래. 내가 답답하고 뭐 사업이 안 풀릴 때 나는 고향을 자주 찾았는데 또 오래됐어. 나도 고향 간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무심결인 듯 내뱉은 고향에 한 번 가자는 말. 그러나 아들이 대입에 실패하고부터 오래 준비한 말이었다. 손질 한 번 더 하고. 네, 그러죠. 너도 이제 모든 걸 훌훌 털고 할아버지한테 잘 되게 좀 해달라고. 이번에 아주 성묘하면서 정성껏 인사 좀 해라. 예. 벌초 같은 것도 해야 되나? 아 해야지. 시골 간다. 달리기를 멈추고 바라봤을 때 그가 20여 년을 넘게 몸담아온 서울이 문득 낯설어졌다. 그 낯설음이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 고향의 풍경이 담겨져 있는 한 언제 봐도 도시는 황량했다. 그 거리감이 원인은 아닐까? 그래서 이만하면 이룰 만큼 이루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추해져 버리는 도시의 일상을 뒤로 하고 떠나본다.
아이 죄송합니다. 집 밖을 나선 아이들에게는 어디나 낯선 곳이다. 어디까지 가세요? 이 기차 안 역시도. 그러나 윤종옥 씨는 다르다. 한 발짝 낯익은 공간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다. 고향이세요? 아 여행 삼아서 가세요? 자주 내려가세요 그래? 고향에는 자주 다닙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 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 그럼 다 가족이 다 계시겠네? 일부만 있죠. 아 그래요? 집안 친척들이 있어요. 벌써 굳어져 있던 마음 한 자락이 풀린다. 형제분들이 많으신가 보네. 사남매. 아 그러세요? 도시에서의 첫 일과는 재빨리 집 안과 집 밖 분위기의 차이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처음 이 공동주택으로 이사 왔을 때는 거의 매일 아침 주차장에서부터 평정이 무너지곤 했다. 좁은 주차장, 빠져나올 수 없게 입구를 막아버린 타인에 대한 속 좁은 배려, 그런 것들이 그를 답답하게 했다. 사업이 꽤 잘 풀려나갈 때 이곳 빌라를 장만했었다. 제법 평수도 있다. 그러나 집 문 밖만 나오면 그 안락한 분위기는 단숨에 잊혀진다. 서로의 이기심 때문에 방치되는 공간. 그도 어느새 허리 굽혀서 휴지 하나를 짚는데 인색해졌다. 집 앞 골목이 곧바로 차도다. 도시에서는 흔한 일이고 그래서 걷는 데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혼잡하다. 그 혼잡함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나오지만 또 가끔은 이 혼잡함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고 싶어진다. 이 혼잡함은 사람들을 뛰게 만들고 경쟁하게 한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되도록 시선을 피하고 부딪히기를 피한다.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인끼리의 새로운 예절 같다. 윤종옥 씨도 예외는 아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무표정에 익숙해졌다. 무역회사로부터 시작한 그의 사업은 몇 차례 엎치락 뒤치락이었다. 번듯한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이 시장 지하 한 귀퉁이로 내려온 것은 1978년. 그러나 그때는 섬유 경기가 좋았고 덩달아 실이 잘 팔려나갔다. 겉보기보다는 실속이 있었다. 그러나 조금 된다 싶으니까 모두들 덤벼들었다. 이 자리에만도 80여 개의 봉제사 취급점이 생겼다. 필요에 의해 모이지만 또 필요에 의해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 도시의 이웃 관계가 아닌가. 아 이거 됐습니다. 아 맛있겠다. 이거는 된장하고 순두부는 팔팔 끓여야지 맛있는데. 안 끓은 것 같아요? 좀 덜 끓은 것 같은데. 10년이 넘게 해온 사업은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것은 사람과의 부딪힘이다. 동일업종인 이웃끼리와의 관계가 그렇고 사람을 부리기가 그렇다. 서로 고향이 어디인지 알 새도 없이 들어왔다가 금방 다시 나간다. 하면 대답을 안 하더라. 어? 있을게요. 어? 네. 좀 도와줘 임마. 몇 년 전부터인가 이 좁은 공간에서도 먼 고향 후배, 친척의 친척 이런 식으로 이어지던 인간관계는 사라졌다. 누군가 조금 남고 처져도 괜찮았던 때에 비해 서로들 계산에 정확해졌다. 옛날에는 신문 공고를 안 내고 아는 사람 통하고 뭐 옆가게 아니면은 선후배끼리 충분히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령 그렇게 해서 온다고 그러더라도 얼마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오면 서로 불편하고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채 형식으로 들어와야만 서로의 어떤 그 조건을 분명히 바꿔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문을 광고를 내서 모집하는 게 편합니다. 흔히들 판매 전략이라는 말을 쓴다. 장사에는 전략 전술이 필요한 법. 10년을 넘게 이 장사를 하면서 그는 노련한 여보세요? 장사꾼으로서의 얼굴 하나를 여보세요? 가지게 네네. 됐다. 안녕하세요. 도시 생활에서 이종입니다. 그가 가지게 네네. 된 많은 얼굴들 중에 자재부죠. 가장 권이사님 활발하고 계신가요? 소탈해 보이는 네, 얼굴이다. 잠깐 기다리죠. 거래처 사람. 그것도 아, 물건을 네, 안녕하세요. 팔아주는 사람을 이사님이세요? 대할 때 네, 그 얼굴 그 이분이에요. 목소리가 된다. 네, 그것이 상대방의 긴장을 푼다는 것을 거래건을 알게 좀 된 뒤부터. 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잘했습니다. 바쁘시지 않으면 오늘 저녁 식사 어떠세요? 네, 그러세요? 뭐 웬만하시면은 저랑 오늘 목욕이나 한번 하시죠 뭐.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오래간만에 또 이사님 얼굴도 뵙고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죠 뭐. 속도일 체중 속승반야선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조득골고해 나무대비관세음 원하속득계정도 마하모지. 또 하나의 그의 낯선 모습 하나. 40이 넘어서면서 순간순간 달리기를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그는 이 모습이 된다. 사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천수경이에요. 천수경인데 천수경을 읽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제 입장에서는 어휘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천수경을 뜯어먹고 있는 중입니다. 뜯어먹고 있다. 글쎄요, 뭐 말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읽는다는 의미보다는 저한테는 뭔가 제가 세상을 좀 알아야 되겠고 세상이 그랬고 저 스스로도 뭔가 좀 복잡하고 내 스스로 뭔가 세상을 헤쳐나가고 내 스스로 뭔가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진실과 그리고 참된 생활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돼갖고 천수경을 한자 한자 뜯어먹는다는 심정으로 세상을 좀 똑바로 알고 내 스스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이런 마음의 안정이 쉽게 깨지는가. 사업 수완이란 하루 일과를 마친 이 순간부터 발휘될 때가 많다. 거래처 사람과의 질펀한 술자리들, 아는 얼굴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자, 우선 한 잔 받으시고. 어때요? 저도 한 잔 주실래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로 거리낌 없이 다가서는 것도 오랜만의 일이다. 마음의 무장이 한 겹씩 풀어지면서 누구에게라도 선뜻 열어 보일 수 있을 것만 같다. 서로의 고향에서부터 이름 석자, 가족 관계까지를 단번에 알아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친근감이다. 뭐가 별로냐 이놈아. 계란 누가 먹어 소화도 안 되는데. 아, 그건 네 얘기지. 넌 그럼 소세지나 먹어라 이 녀석. 이 녀석 아주 괘씸한 녀석이구만. 너는 안 먹을래? 나 안 먹어. 소세지 먹으려고? 이거 이 계란 좋은 거야. 옛날에는 손님만 오면 이거 계란 보글보글 그래서 그냥 큰 손님 와야 이거 계란 쪄지랬습니다. 그랬어요? 참 큰 손님 대접받는 거지. 네. 오늘 박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큰 손님이네 오늘. 자, 소금에 대해서 하나 해서 보십시오. 한번 찍으세요. 어때요? 옛날 맛이 아이들은 날까요? 아버지가 굳이 삶은 달걀을 집어드는 그 이유를 모른다. 앞에 앉은 노인이나 윤씨만이 그 맛을 안다. 여행길에나 소풍길에 맨 먼저 챙겨들었던 것, 그 추억의 맛, 그 궁핍의 시기가 오히려 더 빛나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차를 타서 그렇고 박 선생님을 뵈니까 이 도로가 지금은 아스팔트지만 그때는 비포장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 익은 풍경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금씩 커지고 아이들은 듣기에 열심이다.
그만한 돈도 그러나 없고 고향 마을만 조금 벗어나면 느껴지던 멀미 증세, 놀라움에 겨워서 일으켰던 그 현기증 같은 것까지를 어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조천 장에 한번 갔다 오면 말이야. 장에만 갔다 오면 머리가 뽀얘 뒤집어 써갖고. 가자. 아 이거 어떠냐? 좋지? 냄새가 다르지? 냄새가 다르지? 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딸은 시골이니까 라고 답한다. 고향을 앞에 두고 이 둘의 마음에 나이가 바뀐 듯이 보인다. 노인네들은 그냥 시간 되면 왔다 갔다 그냥 그거뿐이야. 시외버스 터미널. 고향의 사투리가 한결 짙어졌음을 느낀다. 고향으로 향한 맨 마지막 문 앞에 와선 느낌. 그래서 벌써 아는 얼굴들을 찾아보게 된다. 야, 어떻게 공암 사람들이 오늘 장에 하나도 안 나왔나 봐. 공암 사람들이 장에 하나도 안 나왔나 봐. 여기가 봉암장이에요? 이제 장을 보러 일이 나오지. 읍내는 어딘데요? 여기가 읍내야. 이제 장 보러 일이 나오는데. 오일장 아니잖아요. 오일장. 오일장이에요? 오늘이 오일장. 근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 힘들어 죽겠어 오는데도. 걸어가야. 걸어가. 고개가 이렇게 돼,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지. 맨날 이렇게 파는 거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는 푹 판 거지. 윤종옥 씨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돼서 도시로 유학을 떠난 뒤로 고향은 점점 멀어졌었다. 이제는 맞아줄 부모님도 안 계신다. 지금 이곳에는 유일하게 작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다. 할아버지한테 인사. 할아버지 안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할아버지 별일 없으셨죠? 할머니는 어떠셨고 그래? 술도 어떻게 하니 그래? 연세가 드시니까 손도 옛날 같지 않네. 자주 찾아뵐게요. 큰 동네에서도 우리 두는 그녀밖에 없어. 오래 사는 자. 그러셨어요? 너희들 손에 차구나. 예, 할아버지. 밖이 추워요. 밖이 추워요. 예, 예. 내 오춘 너희 잘 몰랐나? 예. 너희 상관 잘 몰랐어. 모르죠. 이렇게 너희들이 전부 이 동네가 다 있잖아. 우리 너희한테는 할아버지. 그렇지. 저희 할아버지인데 얼굴 중주 할아버지인데. 응. 친구 광희도 와 있고. 그래? 저런 고얀 너. 이놈 형이. 에이. 그러나 아직 고향에는 아무 때나 불쑥 찾아들어도 좋은 친구가 있다. 국민학교 동창들. 오래 만나지 못해서도 몇십 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기수 씨 동생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으시죠? 예, 어때요? 많이 했어요. 그러시죠? 이놈 저희들이 어버 키웠어요. 그런지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저 동방예의지국에서 어디 이놈아 그런 소리가 나와? 한여름에 더우면은 그 나무 밑에 가면 시원했지 않냐? 이 자식 저희들 형 많지 동생 많지 저희 집에 일 많으니까는 심부름 시키면 거기 와서 안 가요. 논을 가라고 하면 거기 와서 얘가 쪼그리고 있는 거야. 이거 자네 농사진 배추인가? 아 그렇지. 우리야 신선한 진짜 무공의 배추지. 그러면 자네 배추 농사 솜씨 좀 한번 보세요. 그런데 김장 솜씨가 현찮을 거야. 배추 농사는 잘 됐는데. 배추 농사가 현찮은데 김장 솜씨가 좋네. 자네가 뭘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사람 보게.
이 사람이 뭘 모르네. 아빠가 학교 다닐 때는 말이야. 아빠보다 여자들이 훨씬 컸었어. 여자들은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랬으니까 막 늦게 들어왔나? 그래. 그런가? 완전 동생이네. 누나랑. 그렇지,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가 다녔던 국민학교의 교정, 모든 것이 작고 소박하다. 아이들은 그 앞에서 비로소 즐거워진다. 이맘때쯤 세 사람의 마음의 키가 나란해진다.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국민학교 때의 교실은 유치원이 돼 있다. 난로가 놓여져 있는 그 풍경만 우연히도 비슷하다. 그때 그 버릇처럼 손을 쥐어보지만 마음이 썰렁해진다. 아빠가 힘이 제일 셌으니까. 그럼 믿어도 돼. 왜 어렸을 때 그네를 안 타? 니들 노는 게 좋지. 너무 늙어서 동심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한번 타보세요, 아버지. 너나 타. 마을 뒷산, 그 중턱에 우뚝 솟아있던 신식교회, 그것으로 향해져 있던 수많은 지름길들, 추억 속에 자주 오고 갔던 장소들이다. 저희가 그 어렸을 때는 여기가 눈이 오면 언덕에서부터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그러면 눈이 무릎은 빠졌었어요. 무릎은 빠졌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거기를 거의 겨울로 옵니다. 겨울로 오면 목사님하고 목사님 부인들이 그 빵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면 이제 찹쌀떡이 찹쌀떡. 그때 당시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그거 그저 2개씩 얻어먹는 재미로 이 언덕에 올라와서 꿈을 키웠죠. 또 그것뿐이 아니고 조금 이제 커나가면서 이제 동네 처녀들 이제 누님뻘 됐죠. 좋아갖고 누님들 따라와갖고서 여름에 놀면 바람이 시원하고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 나무가 있었는데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동네 처녀들이 그네를 탔어요. 그네를 타면 어린 것들이 뭘 알아요. 그 밑에 가서 그 그네 타는 모습 보고 여기 와서 아무 때나 발가벗고 뛰어들었던 미호천변, 모래무지가 흔했었다. 지칠 때까지 물장구를 치다가 심심해지면 모래 속을 뒤졌었다. 그래서 기억 속의 개울가는 때때로 바다처럼 깊고 넓고 푸르렀었다. 고향에 올 때마다 점점 더 좁고 탁해지는 미호천을 확인하지만, 그래서 추억의 장소 하나를 잃은 느낌이지만 이곳만 떠나면 미호천은 다시 푸르러진다. 고향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억 속의 마을과 집집마다에 이런 견고한 문이 있었던가. 마당소까지, 때로는 부엌이나 안방소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지 않았었던가. 고기 종옥이요? 저 종옥이에요. 건강하십니다. 예. 80년 넘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건 그동안 별거 없었어? 예. 안녕하셨어요? 고향에 변해버린 모습 앞에서 손님처럼 어색해질 때쯤 골목 어귀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이들에게 윤종옥 씨는 언제나 누구네 집의 몇째 아들, 누구의 손자로 받아들여진다. 아들의 친구이거나 하다못해 그 옛날의 동네 개구장이로 기억되고 있다. 그 고향의 질서가 변하지 않는 한 성급하게 쓸쓸해질 필요가 없다. 건강하셔도 보기 좋습니다. 윤종옥 씨가 그랬던 것처럼 찬바람 속에서도 아이들은 밖으로만 내달린다. 이 작은 동네가 한 번도 좁다고 느껴보지 못했을 아이들. 고향의 기능이란 바로 그런 것 아닐까. 그 안에서는 단 한 번도 왜소하다고 느끼지 못할 만큼 고향은 넓고 넉넉하다.
그동안의 헌옷가지를 벗고 새 옷을 갈아입은 듯 마음이 씻긴다. 그래서 찬바람을 마주하고도 움츠리지 않은 소년처럼 당당해지는 것이다. 들어!